근데 토착 외구 출신 그 후손들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더불어민주당이죠. 아무리 욕을 해도 자유한국당에는 선대 조상이 중추원 참이 지내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총독부의 중추원 참이 지내고 이런 사람은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과를 했다 어쩌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악질 친일파 아닙니까? 조금 자극적으로 그냥 빨갱이 역사 이렇게 이제 잡아버리면 더 재밌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죠. History of Rage.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는 혹시 그 월간조선 4월호에 제가 또 뭐 기고했던 글인데 혹시 보셨는지요? 월간조선 4월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좌익의 민주주의는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3.1절 기념사에서 왜 그 문재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빨갱이가 뭐 일제잔재라 그랬나요? 친일잔재라 그랬나? 일제잔재라 그랬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뭐 뜬금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늘 하는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도 조금 이제 초점 자체가 민주주의론 이런 것에 이제 맞춰져서 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참고로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은 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제목은 제가 이제 보낼 때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들의 민주주의와 우리들의 민주주의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인 듯하다고 느꼈는지 좌익의 민주주의는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 뭐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빨갱이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빨갱이가 친일잔재, 뭐 일제잔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요즘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빨갱이 출신인데 제가 아니라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그러니까 그 레드 영어로는 뭐 레드라고 그러죠. 레드 저기에 대해서 뭐 영어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원조 그러니까 이런 뭐 좌익들 빨갱이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말에 이제 빨갱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 뉘앙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그 레드라고 영어로 이제 통칭을 하겠습니다. 레드라고 할 때 이제 그렇게 그들은 처음에 나쁘게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죠. 우선 그러니까 가까이 이제 보면은 중공부터가 자기들 이제 군대를 갖다가 홍군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문화혁명 소동을 벌였던 남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죠. 홍위병. 그 붉은 홍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길하고 좋은 어떤 뭐 이런 색깔로 간주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련군, 이제 소련 볼셰비키 이제 혁명군들 어떻게 불렀습니까? 적군이라고 불렀죠. 붉을 적자죠, 그죠? 예. 나쁜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나쁜 의미로 쓰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무식한 것과 그 다음에 뻔뻔한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좀 겹쳐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선 이제 무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강 얼버무리면서 마구 이야기를 지어내버리는 것 같은 전혀 그러니까 맥락이 닿지 않은 얘기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제가 기고문에 쓰지는 않았었지만 이 문제하고 또 연관이 뭐 직접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얘기가 옆길로 나갑니다만 그 올해 뭐 행사는 아니었지만 혹시 그 장면들 기억이 나십니까? 문재인 씨 이제 부부가 내외가 독립문 앞에서 3.1절 기념 퍼포먼스라는 거 혹시 사진 혹시 보신 기억 나죠? 올해는 아니야. 아마 작년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올해도 그 3.1절 행사를 희한하게도
올해가 이제 100주년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념 행사가 되기는 되죠. 그런데 그 기획되어 있는 내용 순서대로 진행된 걸 보니까 한 팀은 독립문에서 출발을 하고 또 한 팀은 대한문에서 출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1시까지 저기 어딥니까? 그 광화문에 이제 모이고 거기서 문재인이 이제 기념사를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뭔가 어색한 게 안 느껴집니까? 3.1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3.1 운동 그 서울에서 시작된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파고다 공원, 탑골공원 아닙니까? 희한한 겁니다. 100주년이면은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난데없이 뭐가 등장하는 거면 독립문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독립문 앞에서 작년에 이제 사진을 보니까 그 문재인 이제 부부가 내외가 이제 독립문 앞에서 개량 한복 걸치고 이렇게 두루마기 걸치고 사진을 찍고 태극기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이상한지 이제 좀 아십니까?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바로 뭐 떠오르는 거. 독립문이 그 독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이게 이제 굉장히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도 창피하고 이제 낯뜨거워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 세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그 엉터리로 가르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 독립문의 독립이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중국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다라고 강조를 안 해주니까 그렇게 굳이 강력하게 기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해줘버리면 아차 하고 바로 느끼죠. 왜냐면 독립문이 만들어진 게 1897년이고 그때는 일제시대가 아니니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것 같죠, 아마? 그러니까 희한하게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2012년도에, 그러니까 지난 그 날치기 대선 말고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하고 이제 붙었던 그 대선 출마 선언을 독립문 앞에서 했더라고요. 새삼 제가 뒤져보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독립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3.1절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일본과 관련해서 그 뭐 일제를 비난하고 또 뭐 그 일제로부터의 독립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립문 앞에 자꾸 서는 걸 보면은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 또래들 친구들도 그 멀쩡하게 교육 잘 받은 친구들인데 야 이 사람아 하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렇구나 하고 바로 깨닫긴 하지만 모르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참 많이 이제 얘기들이 되고 해가지고 놓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이제 얼마 전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보수 진영의 많은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들을 특히 근현대사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하면서 조금 이제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한 10년 전쯤입니다. 그때 또 이제 청년교육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로 떠올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희한하게도 정읍 발언을 다 알더라고요. 정읍 발언 아시죠? 이승만, 그러니까 이제 단정이 이제 그 남한만의 단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던 거. 그 얘기를 사실은 그 정읍 발언과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일 수 있고 이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잘 알면서 독립문은 잘 모르냐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읍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독립문은 별로 얘기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였다라는 거죠. 문재인과 그 세대 그 다음에 행사를 기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빨갱이가 일제 잔재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런 어떤 그 연설문을 써서 올리고, 그 다음에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를 정작 그걸 이제 서울에서 시작한 파고다 공원은 빠뜨리고 독립문, 대한문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작년에는 또 독립문 앞에서 태극기 흔들어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식함, 집요함, 뻔뻔함, 이게 겹쳐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빨갱이 소동 이런 거 버리고. 그래서
이 보면은 좀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도 있고 실제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그 강좌 내용을 기획을 한 거는 단순히 일반적인 어떤 방공 강좌 이런 거 요즘 뭐 사실은 이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신세대의 입장에서 방공 이런 걸 강조하고 하는 게 그다지 요즘에 표현을 빌자라면 간지 없어 보인다 뭐 이렇다면서요. 꼰대스러워 보이고 낡아 보이고 숙골스러워 보이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갖다가 새삼 강조를 해야 되겠다. 사실 참 그렇습니다. 그 빨갱이라는 말이 원래 좋은 의미로서 쓰였던 겁니다. 소련에서도 중국에서도 그 원조들이죠. 그러니까 정작 그 좌익이 원래 등장을 했었던 근대적 현대적 의미에서 좌익과 우익의 개념이 탄생하고 본 모습을 보였던 것은 프랑스 혁명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 세력들이 거기 석상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좌우로 앉아 있으면 좌익 우익 개념이 나오고 그 자코뱅 지롱드 뭐 이렇게 되면서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미 자코뱅은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상징색을 그때부터 이미 붉은색을 내걸었었거든요. 그래서 늘 자랑스럽게 그렇게 해왔던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빨갱이 이러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나쁜 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6.25 그치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직접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아주 그러니까 원로 이제 학자이시기도 하고 고위공직 지내시기도 한 분의 회고담을 들었던 걸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분의 국민학교 그러니까 소학교 담임 선생이었던 분. 이제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분이 이제 뭐 정치 활동을 좀 하고 하실 때 저런 이제 야당 세력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마찰을 빚고 이제 보수 우파적 입장에서 부딪히고 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난데없이 몇십 년 만에 이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전화가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대뜸 누구누구지 나 누구누구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웬일로 이렇게 직접 전화를 주시고 바로 나온 얘기가 누구누구야 그러니까 직함은 또 사실은 정중하게 부르면서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자식들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비난 신경 쓰지 마 그 빨갱이 새끼들 다 때려잡아 버려도 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놀란 게 왜인가 하면 그 담임 선생님 전화를 주신 나이든 그 담임 선생님이 빨갱이였거든요. 남노당 당원이었던 겁니다. 국민학교 담임선생을 하실 때 열렬한 남노당 당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어떡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나게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변하셨나 뭐 이렇게 이제 여쭤보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6.25 거치면서 6.25가 많은 걸 바꿨습니다. 6.25 과정을 거치면 해방공간 3년 진절이 쳐지는 이제 좌우 격돌도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원래 이제 최초에는 이제 이상주의적이고 이런 어떤 그럴듯한 주장들이라는 게 먹혀 들어가고 그럼 뭐 좋은 이야기를 뭐 욕하고 의심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해방 공간에서도 좌익들의 뭘 그렇게 경계를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러니까 미 군정조차도 정말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한테 얼마나 압력을 가했습니까? 좌우 합작하라고. 요즘식으로 거칠게 표현하면 빨갱이들하고 같이 잘해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가 존재했던 겁니다. 미군정 다시 말해서 미제국주의자들 아닙니까? 이런 게 있을 정도였고 근데 갈등이 격화되고 결정적으로는 6.25를 거치면서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렸죠. 이제 선대의 윗대 분들한테 이런 기억들 말씀을 드려보면은 정작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제 선대 이제 자세한 말씀은 이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들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진보적 성향이 농후하시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그 지점만큼은 거의 보면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이렇습니다. 빨갱이는 안 되라는 거였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6.25 때의 과정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니들은 잘 몰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그러니까 보통 1학년 때 이제 지하서클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우르르 들어갔다가 계속 다 남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는 사람들이 계속 그 숫자는 줄어 들어가면서 핵심이 되고 또 밀봉 교육도 받고 이렇게 되겠죠.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1학년 때 쭉 들어왔다가 1학년 연말에 나 이거 못해라고 그냥 바로 대놓고 선언하고 때리치우고 나간 친구인데 광주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전두환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나는 이건 못한다라고 하는 거 하면은 빨갱이는 못한다. 이거 빨갱이 하자는 것 아니냐. 못하겠다라고. 야, 전두환이가 아무리 나쁜 놈이고 미워도 그렇지.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놈은 안 되겠구나. 저는 오히려 거꾸로 뭐 빨갱이 운동을 하겠다고 작심하고 이제 찾아서 들어간 거니까 그럴 만한 배경과 사연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하면서 저 친구는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그만두게 된 거는 이제 광주 사태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한데도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됐느냐. 6.25 때 할아버지가 학살당하신 거예요. 빨갱이들한테. 그냥 인민군이 아니고 완장. 인민군이 내려와서 완장 채워준 사람한테 학살당 그 엄청난 사태를 겪고 있던 게 그게 기억으로 다 존재하는. 이게 부정적 의미에서 용납 못할 의미에서 빨갱이라는 용어의 탄생의 배경입니다. 이게. 그런데 워낙에 이런 강력한 어떤 거니까 기억이라는 게 경험적 기억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한동안은 직접적으로 이 시대를 겪은 분들이 그 숫자로서 주류로서 존재를 할 때는 특별한 이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있어. 그냥 뭐 말하자면 빨갱이는 안 돼 이러면 되는 겁니다. 저 새끼 빨갱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옛날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야만적인 걸로 간주하고 이렇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신세대일수록 즉 그 역사적 경험에 대한 그러니까 이 공감이 흐려져 가는 거죠. 잘 모르고 하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됩니다. 다 용공 조작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고 다 조작해서 점점 잘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끊어져 버려요. 그 신세대 쪽으로 오게 되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칼럼을 지방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제 거기에 뭐 지방제라고 수준이 낮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오히려 그 뭐 열심히 정말 진지하게 쓴 글이었는데 표현이 이런 걸 보고 참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보수 세력들은 빨갱이 소동을 벌이느냐. 한 줌도 안 되는 종북이 어떻고 친북이 어떻고 이렇게 써놨는데 막 이 뭔가 하면 그걸 쓴 사람이 고의적으로 우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혀를 차듯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느끼겠죠. 그렇게 안 느끼겠죠. 기억이 나시겠지만 몇 년 전에 그 다 기억나죠? 그 안철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새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랬잖아요. 요새 빨갱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잖아요. 이제 뭐 설명 안 해도 다 느끼잖아요.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다시 겪기 전까지는 전부 다 그 말하자면은 기득권을 가진 뭔가를 계속 누리고 하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돈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세력들이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고 고소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자행하는 아주 그러니까 그 뭐랄까 악랄한 선전이다라는 식들이 먹혀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도 않구나라는 분위기들이 있는 거였죠.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흐려져 가고 있는 더 이상 막연한 그러니까 그 설명이 필요해? 굳이 설명을 해야 돼? 굳이 설명을 해야 돼라는 어떤 이런 게 아니고 설명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 역사적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정말 절감을 하는 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어떨 때는 제가 서글픔을 느끼기도 하긴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회주의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말하자면은 나름대로의 치열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로 막스 레닌주의, 뭐 주체사상 이런 거는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고 막스 레닌주의, 좌익사상, 이념 이런 부분들이 어처구니 없는 뭐 어떤 거다라는 부분 결론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 사회주의 체제도 다 무너졌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새삼 이렇게 덜먹이면서 거론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가 이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시간이 소모가 돼야 되는 좀 웃기지 않습니까? 다 끝난 듯한 문제들을. 근데 요즘은 제가 좀 다른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게 아, 그렇지 않구나. 어쩌면은 이 문제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끝없이 계속 반복될 문제구나.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속성들이 깨닫고 알았다가 다시 불끈불끈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불평,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정도가 좀 심하다고 하지만 요새 미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요새 행태 보면 미국에서도 좌빨들 막 설치잖아요. 미국판 빨갱이들 보면 가관인데 아,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구나.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구나.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분위기는 저 동네도 그런 게 있구나 할 정도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선동당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제압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계속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먼지가 끼고 또 방치를 하고 하면은 먼지가 끼고 뭐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늘 긴장되게 깨끗이 하고 수시로 청소를 하고 하지 않고 안심하고 내버려 두고 하면은 어느 순간 쓰레기판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집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어쩌면은 인간이 영원한 과제 숙제로 생각을 하고 긴장을 가지고 늘 깊이 있게 다뤄 나가야 돼. 허무한 일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어떤 거니까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 약점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촌이 남 배 아픈 거 못 참아하는 기질, 질투죠, 질시 이런 것과 동시에 그러면서 또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것들을 뭐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여 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합리적 존재다. 그래서 열심히 잘 하기만 하면은 지상에 낙원 천국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러니까 선전선동이 먹혀 들어가고 참 웃깁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지상 천국이라는 게 형용모순적 단어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죠. 천국은 위에 있잖아요. 그죠? 땅에 천국이 이제 웃기는 건데도 말하자면 이제 비유적인 의미에서 그만큼 그렇게 한번 우스꽝스럽게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거니까 지상에 이 선동가들 등장해서 내가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 지상에 대단한 것들을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합심 단계를 해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세계는 만들 수 있다. 어쩌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버린다? 지옥 만드는 지옥을. 현실 세계에 현존하는 지옥을 만들어버린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돼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목도한 고유명사가 붙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좌익사상 본질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쿠뱅도 그러죠. 자쿠뱅 아주 자세하게는 몰라도 다 들어보셨죠? 공포정치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람 많이 죽이고 그리고 그 당사자도 주역 당사자도 죽었죠.
본인도 목 잘려 죽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그 예화가 많은 걸 설명을 해줍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이 사람이 사형제 폐지론자였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사형제 폐지론자고 사형제 폐지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단두대를 휘둘러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목을 댕강댕강 잘랐던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봐야 되겠다. 반복되는 인간 세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단순히 자유시장 경제라는 어떤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어떤 이 기제를 강조를 하는 것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그 이상의 그런 어떤 그늘의 구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자유민주 체제는 참 좋은 것인데 모든 좋은 것에도 다 그늘이 있다. 자유와 민주의 그늘이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자유를 보장해 주라 그렇게 되니까 함부로 제압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자라나는 저는 독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붉은 독초가 늘 자라난다. 이렇게 제압을 잘 못해요. 아, 1억이 있나? 왜 탄압하냐? 이런 식으로 늘 달려들었었죠. 늘 반복되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 앞세우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앞세우고 탄압하지 마라.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왜 뭐가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오로지 자유고 민주고 뭐 이랬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좌익들은 그렇게 나왔었죠. 그 이면에 붉은 독초가 숨겨져 있었는데 아니라고 이게 늘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의 깊은 어떤 문제들을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이념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긴장을 늘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 교육은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그러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다 한번 훑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의 첫 강의의 내용. 한국인의 혁명진보 컴플렉스라고 제1강의 내용 다 보셨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익 사상의 이제 그런 문제 그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일반적 보편적 속성의 문제와 함께 우리의 약점이 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자체의 약점들. 이 또한 매우 매섭고 처절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쭉 이렇게 이제 써놨지만 왜 자기 역사를 재조명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밑에 혁명이란 이름에 대한 환상, 콤플렉스, 지식인들의 문제점, 성리학 양반문화, 유교 사회주의 뭐 여러 가지 쭉 있고 하지만 한마디로 컴플렉스 그리고 허위, 위선 이런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특수한 어떤 경험들 때문에 좀 강한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거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도 그러하지만 역사 단위도 국가도 하나의 또 역사 단위, 민족도 스스로의 못난 구석, 문제점을 직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고귀한 저는 용기에 해당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을 차분한 마음으로 냉철하게 응시할 수 있는 것은 개인도 굉장히 강한 것 아닙니까? 쉬운 말로 멘탈이 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채 안 무너지죠. 살아가다 보면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민족의 삶과 역사도 다 마찬가지고 고비를 겪게 되고 승승장구를 항상 할 수는 없죠. 개인의 삶. 가장 성공적인 삶을 누렸다는 사람들 개인조차도 그럴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 번도 실수 없이 아주 쫙 승승장구만 하고 양탄자만 걸어가고 갈채만 받고 그런 개인도 없고 그런 국가도 민족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직시를 하고 냉철하게 보는 개인,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민족도 그게 할 수 있는 국가도
민족도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강하면은 적어도 성공에 대해서 그러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그는 또 다른 몫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담한 실패는 면할 수 있다. 용기 있게 직시를 하면 개인도 그렇지만 민족,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얘기, 이 대목까지도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이런 용기를 좀 발휘를 하자. 멘탈이 정말 허약하고 위선적인 그 약점이 있다는 걸 직시하는 강한 멘탈을 좀 발휘를 해보자. 한국 사람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허위와 기만, 위선이 너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특히 지식인 그룹들의 약점들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은 치가 떨릴 정도로 정말 저런 것들을 책임 있는 지식인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나라는 화가 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약점들이 있고 그게 정폭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정말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 얼마 전에 그 새삼 이제 그런 전 걸그룹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걸그룹 멤버 하나 이름을 알게 됐어요. 사나라고. 참 일본 사람이더군요. 일본 사냐. 헤이세이 때 태어나서 레이와로 바뀌게 되는 이제 일본인이니까 여러 가지 그 감회가 있다. 그런데 사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녀의 이름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해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자, 그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녀라는 사람의 차라리 입장은 그럴 수도 있겠다. 뭘 잘 모르니까. 근데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자기 할아버지가 1943년에 일본에 강제징용 되어 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1943년에는 조선에서 징용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징용이 시작된 게 1944년이거든요. 그 소녀의 문제, 그 후손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분야를 다루는 국사학자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념의 문제, 좌당, 우당 이전에 그 다음에 일본 관련 일제시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하지만 팩트가 문제입니다. 팩트가 사실관계 앞에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거짓말을.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안 알려주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사학자라면 얘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그 자료들이 잔뜩 있는 그 사이트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 종종 찾아가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방대한, 그러니까 동북아, 특히 한국사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가 고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사까지 다 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 다 들어보셨죠? 공개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동북아 역사재단 검색을 해보면 공개된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고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자료가, 방대한 자료가 한국학자, 일본학자가 서로 크로스로 해가지고 주고받은 논문들이 한국어로 다 번역되고 일본 사람들이 쓴 논문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다.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분야, 한국 근현대사라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찾아보고 하면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제시대, 친일잔재, 일제잔재 오는 얘기들. 지금 어떤 얘기가 또 토착외구. 참 희한한 참. 근데 토착외구 출신 그 후손들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더불어민주당이죠. 아무리 욕을 해도
자유한국당에는 선대 조상이 중추원 참이 지내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총독부에 중추원 참이 지내고 이런 사람은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과를 했다 어쩌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악질 친일파 아닙니까? 최고위급입니다. 조선에서 최고위급의 중추원 참여 최고위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욕을 해요? 급이 다르잖아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었죠. 이런 다 들먹이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건데 별하별 소동 아까 독립문 이야기도 했었지만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강제징용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징집이 일본군 이제 징집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까? 일제가 이제 조선인을 징집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한 게 몇 년도쯤일 것 같습니까? 그냥 톡, 예? 아시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저도 제가 무슨 그 분야의 굳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북아 역사재단 그 사이트에서 쭉 이거 뭐야? 그 보고 그야말로 제가 이제 그 관련 논문들을 쭉 읽어 나가다가 속된 표현으로 뒷골이 땡겼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왜 그렇게 늦게 이렇게 됐느냐? 심지어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징집이 이루어지기 44년에 징집 이루어지기 전에 44년 초반에 마지막 지원병을 받았을 때 경쟁률이 참 또 놀랐습니다. 5천 명 뽑는데 30만이 넘게 지원을 해버리더라고. 아, 이거 뭐냐 도대체. 강제로 끌고 갔다면서요. 근데 지원병 모집하는데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고 그 사이트에 그런 게 쭉 나와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희한하게도 일본 군부에서는 아니 징집을 반대로 해요. 계속 초창기에. 그러니까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조선인들을 뭘 믿고 싸움터에 내보냈냐. 싸울 줄도 모르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당시 일본 군부 사람들이. 그 희한하게도 일본의 소위 뭔가 하면은 민권 운동가들이 일본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런 주장을 해요. 병력의 의무를 일반화시키는 거하고 말하자면 이제 정치적 권리를 주는 거하고 아 조선도 대일본 제국의 신민 아니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은거주춤하게 갈 거냐. 말하자면은 일제시대 때 조선인의 지위와 관련해서 가장 유감스럽고 반드시 짚고 따져야 되는 게 이것 아닙니까? 조선인들 세금 다 냈습니다. 일제시대 때. 세금 다 냈죠.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데 정치적 권리가 없잖아요. 정치적 무권리였잖아요. 이게 문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권리가 없는 겁니다. 투표권도 없고 대표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 문제들, 이게 정작 따져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희한하게도 일본의 이제 자유민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전향적으로 좀 공세적으로 해결을 하자. 심지어 조선 총독부 측에서의 얘기 또 그런, 이게 뭐냐 이거.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조선인들의 수준을 끌어올려 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무시할 거냐. 이런 식의 그 얘기가 오고 가는 걸 보면서 참 머릿속에 혼돈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원병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언쟁이 뭐 오고 가고 그러더니만 37년에 그래 지원병은 받기로 하자 해놔놓고 그것도 또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지원병 모집이 시작되는 게 결정은 또 37년에 해놔놓고 38년에 겨우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더만요. 팩트. 이게 실제 상황.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 거기에 일본과 쌍방 논문을 주고받은 그 학자들은 국사학자들은 이 문제들을 다 알 것 아닙니까? 다 알 것 아닙니까?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제가 징용으로 끌고 가가지고 엄청나게 희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끌고 가가지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단순히 아까 제가 뭐 일본 군부에서 조선인을 뭘로 믿나 이런 식의 근데 중립적인 입장에서도 일본의 그 아주 말하자면 평균적인 표준적인 어떤 거니까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식민지인들을 군대에 받아들이고 그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간디 아시죠? 한국 기준이면 이 사람 반민특위에 끌려가가지고 재판받아가 총살당할 수도 있어요. 왠고하면은 영국군으로 참전하라고 인도인들을 독려하고 다녔으니까 전쟁터에 나가라고.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해야 인도인들이 성장하고 대접받고 정치적으로 큰다. 맞죠? 크는 겁니다. 당연한 거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만한 건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특별히 뭐 아까 뭐 일본 군부에서 그런 것도 있었다더라고 하지만 냉정하게는 식민지인들에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게 숫자가 늘어나고 하면은 늘 나름대로 그들 나름의 아이덴티티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형성될 수 있는데 군 경험까지 그들이 이제 군사적 경험을 갖추고 지도 그룹으로 성장해 나갈 수도 있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복군 뭐 이런 게 또 뭐였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도병으로 갔던 사람들 돌아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갔든 끌려갔든 어쨌든 간에 군 경험 가진 사람들이 역할을 하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저항과 긴장 반응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도 있었던 겁니다. 신중하 일본 나름대로는 야 어떻게 그걸 쉽게 그렇게 대규모로 근데 나중에 이제 전황이 급해져 들어가고 하니까 급격하게 이제 징병으로까지 44년도는 안 되겠다. 이제 전쟁 막바지고 그러니까 가버린 겁니다. 한국의 국사학자들은 이 문제들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적어도 동북아 역사재단 사이트 관계자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조금 길게 얘기를 했지만 도발적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비단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알면서 속이고 가리고 그 다음에 정치화시켜서 공식적으로 슬로건처럼 계속 치고 하는 게 정말 퍼져가 있습니다. 하는 짓이 학자가 아니에요. 정치꾼인 거죠. 그러면 안 되죠. 학자면 학자다움이 먼저 그 양식을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먼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태도들이 조선조의 성리학 당쟁 문화 똑같아. 학문을 한다라는 건지 안 한다라는 건지 알 수도 없는 학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가 아니기도 했다가 그리고 학문 하지만 사실은 순수하게 학문 그 자체에 몰두하는 문화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든지 벼슬을 하려고 발악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 문화들 요즘도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